형제 간 고소전으로 번진 은폐된 범죄 끝까지 숨기려던 진실. 형이 나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아버지 기일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형님이 동생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입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갈등의 크기를 생각해도 고소라는 단어는 너무 멀리 가 있었다. 형과 나는 어린 시절부터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같은 세계에 살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 형은 늘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나는 비교의 대상이었다. 아버지는 늘 형처럼만 해라라고 말했고 형은 그 말에 익숙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구조 속에서 형은 자연스럽게 집안의 중심이 되었고 나는 주변부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 균형이 깨진 건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였다. 아버지가 병상에 눕자 형은 갑자기 모든 것을 관리하려 들었다. 병원비, 간병인 계약, 통장 관리, 보험 서류, 심지어 아버지 휴대폰까지 형의 손을 거쳤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형은 장남이었고 회사도 다니며 사회 경험이 많았다. 나는 그저 형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발 물러서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행동에는 설명되지 않는 구석들이 점점 늘어갔다. 아버지의 병원비 내역은 늘 흐릿했고 통장 잔액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정산이 늦어져서 그래. 보험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 형의 말은 늘 그럴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구체적인 숫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면 형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왜 이렇게 못 믿어? 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곤 했다. 그때부터였다. 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시작한 건.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찾아왔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형은 유난히 바빴다.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끊임없이 전화를 받았고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지만 그때는 슬픔에 눌려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장례가 끝난 후 형은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정리는 내가 다 해둘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형은 나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라며 이미 공증까지 끝난 문서였다. 내용은 단순했다. 대부분의 재산과 권한이 형에게 위임된다는 조항. 나는 그 자리에서 질문했다. 아버지가 이걸 직접 하신 거야? 형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아프기 전에 미리 정리하신 거야. 하지만 날짜를 보는 순간 이상함이 느껴졌다. 유언장이 작성된 날은 아버지가 이미 의식이 흐릿해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을 믿고 싶었지만 문서 하나가 모든 감정을 흔들어 놓았다. 다음 날 나는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 당시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고 의료 기록을 통해 그날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순간 형이 내민 유언장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심스럽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병원비 내역, 보험금 지급 기록, 아버지 통장 사본, 형이 관리하던 계좌의 입출금 흐름. 처음엔 단서가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씩 이어붙이자 하나의 그림이 드러났다. 보험금 일부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고
그 계좌의 명의는 형의 지인이었다. 병원비로 처리됐다고 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돈의 행방은 서류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형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였다. 그리고 며칠 뒤 형이 먼저 움직였다. 형은 나를 고소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동생이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다.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내가 모으고 있던 진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형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 나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있었다. 형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끝까지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것. 조사실에서 형의 진술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음을 느꼈다. 형의 말은 곳곳에서 엇갈렸고 날짜와 금액, 상황 설명이 매번 달랐다. 반면 내가 제출한 자료들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사는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경찰은 내게 말했다. 이건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적인 부분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집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형이 숨기려던 진실은 이제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고소전의 끝을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드러남으로 만들겠다고. 형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것,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묻으려 했던 범죄의 실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꺼내놓겠다고.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침묵으로 유지되던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우리 형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미 돌아갈 수 있는 선은 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었다. 형이 나를 고소한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단어로 감정을 포장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형은 나를 피했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는 끊겼고 단체 대화방은 조용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형은 지금 진실을 숨기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보지 못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 조사가 본격화되자 경찰은 형이 관리하던 모든 자료를 요구했다. 병원비 영수증, 보험금 수령 내역, 아버지 계좌의 입출금 기록, 간병인 계약서,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각종 위임장과 동의서들. 형은 처음엔 협조적인 척했지만 제출된 자료들은 이상할 정도로 빠져있는 부분이 많았다. 날짜가 잘려 있었고 특정 기간의 거래 내역은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 경찰이 지적하자 형은 서류를 찾지 못했다거나 이사하면서 분실됐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때부터였다. 경찰의 태도가 달라진 건 단순한 형제 간 분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나에게 새로운 질문으로 돌아왔다. 동생분은 혹시 형님이 따로 관리하던 계좌나 녹취 파일, USB 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형이 급하게 챙겨가던 작은 가방.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나는 끝내 묻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아버지 방을 다시 찾았다. 장례 이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공간이었다.
서랍을 하나씩 열고 책장을 정리하며 아버지가 생전에 남겼을 흔적을 살폈다. 그러다 침대 옆 작은 수납함 아래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배터리는 거의 방전 상태였지만 다행히 전원을 켤 수 있었다. 녹음 파일은 여러 개였고 날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부터 시작돼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이 가쁜 상태였지만 말은 또렷했다. 이건 혹시라도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남기는 기록이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들은 형이 왜 그렇게까지 나를 고소했는지를 단번에 이해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녹음 속에서 형의 행동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었다. 보험금 문제, 통장 관리, 그리고 형이 내 이름으로 뭔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불안. 그 말들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인지한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다. 녹음은 중간중간 끊겼지만 결정적인 대목은 분명했다. 내가 허락한 적 없는 서류가 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서는 이런 말도 남겼다. 만약 이 기록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땐 이미 집안은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자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형의 고소는 방어용 카드에 불과했고 수사는 형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형의 지인 계좌를 추적했고 보험금이 흘러간 경로를 하나씩 복원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형은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여러 건의 금융 거래를 시도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문제 소지가 있는 상태였다. 형은 조사 과정에서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나를 향해 동생이 아버지를 부추겼다. 동생이 집안을 망치려고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오히려 형의 불안함을 드러내는 증거처럼 보였다. 경찰은 형의 진술이 바뀔 때마다 기록했고 그 불일치는 그대로 수사보고서에 남았다. 반면 내가 제출한 자료들은 녹음 파일과 맞물려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게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말을 들려주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며칠 뒤 형은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 이제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아져 있었다.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미 이 문제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형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여전히 끝까지 숨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형이 숨기려던 진실은 이미 절반 이상 드러났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조각이 남아있다는 것도. 그것은 단순한 금융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선택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선택이 형제 간 갈등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몰고 갈 거라는 사실이었다. 형은 나를 고소함으로써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 너머에서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함께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유지되던 구조를 끊어내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파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택의 의미, 그리고 그 선택이 형제라는 관계를 어떻게 끝내게 될 것인지. 그 답은 아직 봉인되어 있었고 곧 열리게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이 다시 연락해 온 건 검찰 송치가 확정되기 이틀 전이었다. 이번에는 전화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었다. 직접 찾아왔다. 초인종을 누르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문 앞에 선 형의 얼굴은 내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자신감도 공격성도 사라진 얼굴. 대신 남아있는 건 끝까지 무너지고 싶지 않은 사람의 초조함 뿐이었다. 이제 그만하자. 형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같은 말을 반복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아버지를 들먹이며 어머니를 생각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너무 늦었다. 이미 형의 이름은 수사 기록에 여러 번 등장했고 은폐된 금융 흐름은 대부분 복원된 상태였다. 무엇보다 형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마지막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2회차에서 발견했던 아버지의 녹음 파일, 그 마지막 파일이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았던 기록. 형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본 듯했다. 그리고 그 반응만으로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전보다 훨씬 힘이 빠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다. 침묵을 지키면 집안은 유지되겠지만 그 대가는 진실의 죽음이다. 형은 고개를 떨군 채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녹음 속에서 형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두 번째 유언장을 준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 두 번째 유언장은 재산 분배에 관한 문서가 아니었다. 형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건 바로 그 사실이었다. 유언장의 핵심은 재산이 아니라 권한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후, 특정 자료와 기록을 누구에게 공개할지 명확히 지정해 두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형이 아니라 나였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진실을 숨기지 않을 사람. 아버지는 그렇게 남겼다. 형은 그 대목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답은 이미 아버지의 목소리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형은 그제서야 깨달은 듯했다. 자신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 이미 부정당했다는 것을. 며칠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형의 고소는 공식적으로 각하되었고 오히려 무고, 혐의가 추가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는 명확했다. 형은 아버지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시점을 이용해 여러 금융 거래를 시도했고 일부는 사기 미수로 분류됐다. 더 충격적인 건 형이 그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의 이름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모든 기록은 이제 형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재판 과정은 길지 않았다. 증거는 충분했고 형의 진술은 일관성을 잃었다. 법정에서 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피고의 행위는 보호가 아닌 지배였고 가족이라는 명분은 범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선고가 내려진 날 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승리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기록을 남기려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싸움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반복되던 구조를 끝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형은 처벌을 받았고 집안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이 집이 거짓말 위에 더 쌓이지는 않았다. 그 말은 위로이자 동시에 이 집안의 마지막 고백처럼 들렸다. 아버지가 남긴 선택은 결국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었다. 대신 진실을 남기는 선택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나는 아버지의 방을 다시 정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진 서류도 녹음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문장뿐이었다. 진실은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남는다. 그 문장은 이 모든 싸움의 결론처럼 느껴졌다. 형은 가족을 잃었고 나는 평온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침묵으로 유지되는 관계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이야기는 형제 간의 싸움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한 가정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선택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게 확정되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숨겨졌던 범죄, 당신이라면 끝까지 침묵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반복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진실이 더 이상 묻히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사이다 참교육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